내가 변호사 제 아들 믿나? 이제 이 돈은 내 거야. 새벽 4시 노량진 수산시장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65세 박복희 씨는 그 서슬 퍼런 공기를 뚫고 매일 아침 생선 대가리를 치고 내장을 긁어냈습니다. 얼음물에 절여진 손가락은 마디마디가 뒤틀려 있었고 장화 속 발가락은 무좀과 동상으로 진물이 가시질 않았죠. 하지만 복희 씨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플 틈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진통제보다 강렬한 자부심이 박혀 있었으니까요.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외아들 강민석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법조인 어머님 오셨네. 오늘 민석 변호사가 로펌에서 제일 높은 자리 올라갔다며? 시장 상인들의 부러움 섞인 인사에 복희 씨는 굽은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별거 아니여. 지가 공부를 잘해서 그런 걸 어쩌겠어. 말은 겸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세상을 다 가진 듯 빛났습니다. 그녀는 그날 시장 사람들에게 수십만 원어치 국밥을 돌렸습니다. 내 새끼 잘된 게 내 인생의 유일한 훈장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강남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민석의 승진 축하 파티로 화려하게 수놓아졌습니다. 38살의 민석은 누가 봐도 성공한 엘리트의 모습이었습니다. 맞춤 정장은 그의 몸에 딱 들어맞았고 안경 너머의 눈빛은 지성미가 넘쳤죠. 며느리 다혜 역시 명품으로 휘감은 채 시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복희가 다가가 손을 잡으려 하자 다혜는 교묘하게 몸을 비틀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어머니, 옷에서 그 특유의 냄새가 좀 나네요. 다음엔 꼭 드라이클리닝해서 오세요. 며느리의 가시돋친 말에도 복희는 허허 웃었습니다. 그저 미안할 뿐이었죠. 복희는 품 안에서 신문지에 꽁꽁 싸맨 뭉치를 꺼냈습니다. 민서가, 이건 내가 시장에서 한 푼, 두 푼 모은 거랑 적금 깬 거다. 5억 조금 넘을 게야. 로펌 운영하려면 돈 많이 든다며? 보탰어라. 민석의 눈이 순간적으로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감동이 아니라 탐욕의 빛이었습니다. 민석은 서둘러 돈뭉치를 낚아채듯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뭘 이런 걸 다. 잘 쓸게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복희는 그것이 효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민석은 화장실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방을 열어 5억 원의 현찰을 확인하는 그의 얼굴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독촉에서 벗어나겠네. 사실 민석은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사법고시가 폐지되기 전 마지막 기회까지 놓친 뒤 그는 어머니를 속이고 가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보내준 돈은 모두 도박과 사치로 탕진했고 지금 그를 조여오는 건 로펌의 업무가 아니라 사채업자들의 칼날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장실 밖 복도에서 복희가 아들의 구두가 더러워진 것을 보고 닦아주려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서둘러 가방을 닫으며 나오다 서류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최종 변제 통보서라는 제목의 사채 빚 독촉장이었습니다. 복희의 시선이 천천히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제가 진작 이렇게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며느리 다혜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복희는 왠지 모를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소 비린내 난다며 곁에도 오지 않던 며느리가 무릎까지 꿇고 제 발을 닦아주고 있었으니까요. 다혜는 복희의 발을 닦으며 은근슬쩍 본론을 꺼냈습니다. 민석 씨가 이번에 국회의원 비자금 사건을 맡았는데 이게 성공하면 저희 강남 빌딩으로 이사 가요.
근데 당장 법원에 예치할 공탁금이 좀 모자란데요. 옆에 있던 민석이 기다렸다는 듯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빌라 담보로 대출 조금만 받으면 돼요. 한 달만 쓰고 바로 갚을게요. 어머니 명의니까 어머니가 도와주셔야 해요. 복희는 가슴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얼마 전 화장실에서 봤던 그 험악한 종이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민서가 꼭 대출까지 받아야 하니? 나 이 집 없으면 갈 데도 없는데. 복희의 말에 다혜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니, 민석 씨 앞길 막으실 거예요? 성공하면 저희랑 같이 강남 가자니까요? 아니면 몸도 안 좋으신데 공기 좋은 요양원이라도 알아보던가요?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민석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김미영 팀장. 민석은 서둘러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미영아. 응, 거의 다 됐어. 노인네가 조금 망설이는데 금방 도장 찍을 거야. 그 건물만 넘어오면 바로 정리하고 너한테 갈게. 다 해? 걔는 그냥 이용하는 거지. 걱정 마. 민석의 목소리는 비정했습니다. 복희는 열린 문틈으로 아들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괴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두드려졌습니다. 시장에서 평생을 함께한 친구 만식이었습니다. 복희야, 복희야, 큰일 났어. 만식은 민석과 다혜의 눈초리를 피해 복희를 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정장을 입은 민석이 담배를 꼬나물고 불법 도박장에서 돈을 칩으로 바꾸며 고함을 지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이 얘 변호사 아냐? 시장 사람들 돈까지 끌어다가 도박에 다 날렸단 말이야. 만식의 외침이 복희의 귓가에 이명처럼 울렸습니다. 복희는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만식을 겨우 달래서 보낸 뒤 복희는 방 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도장 찍으면 저 노인네 진짜 요양원 보낼 거지? 다혜의 물음에 민석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양원은 무슨 돈이 있어서 보내? 그냥 시골 구석탱이 무료시설에 쳐넣어 버려야지. 비린내 나서 같이 살 수도 없어. 복희는 자신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내 새끼가, 내 인생의 전부였던 아들이 나를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준 명함에 적힌 강남의 그 화려한 빌딩 앞 그녀가 마주한 것은 번듯한 로펌이 아니라 흉물스럽게 방치된 폐건물이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복희의 낡은 외투를 적셨지만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은 추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복희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진짜 거처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복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익숙한 목소리, 하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잔인한 웃음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미영아, 조금만 참아. 그 노인네가 그 빌라에 목숨 걸고 있긴 한데 치매 기운 있다고 몰아붙이면 금방 도장 찍을 거야. 그 건물만 팔면 우리 뉴질랜드 가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아들 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뒤이어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근데 어머니가 눈치채면 어떡해? 아까 보니까 시장 친구가 찾아온 것 같던데. 민석은 코방귀를 뀌며 대답했습니다. 그 무식한 여자가 뭘 알겠어? 평생 생선 비린내나 맡으며 산 여자야. 자기 아들이 변호사라는 가짜 완장 하나 채워주니까
좋아서 강까지 빼주던 사람이라고. 복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통곡조차 나오지 않는 깊은 절망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겨우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것은 며느리 다혜의 서슬 퍼런 눈총이었습니다. 어머니, 치매예요? 왜 말도 없이 나가서 사람 걱정시켜요? 다혜는 복희를 방으로 밀쳐 넣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민석은 더 이상 효자의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희의 팔목을 비틀어 쥐며 책상 위에 대출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좋게 말 안 해. 여기 도장 찍어. 안 그러면 나 진짜 죽어. 사채업자들이 내 목을 죄고 있다고. 민석의 눈은 돈에 미친 괴물의 그것이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어쩌다가. 복희의 애원 섞인 말에 다혜가 콧방귀를 뀌며 복희의 서랍장을 뒤져 낡은 시계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딴 고물딱지 가지고 있으면 뭐해? 돈도 안 되는 거. 다혜는 복희가 남편의 유일한 유품이라며 소중히 간직하던 시계를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그 순간 복희의 눈에서 눈물이 멈췄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찼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바친 자식을 제 손으로 도려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래, 찍어주마. 인감도장. 복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석과 다혜는 승리했다는 듯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복희가 그날 밤 시장 시절 자신의 돈을 떼먹으려던 깡패들을 단숨에 제압했던 전설적인 사채왕 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요. 회장님, 저 복희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쓰레기를 치워야겠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복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민석은 가짜 웃음을 지으며 복희를 검은 승합차에 태웠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차라고 믿은 민석과 다혜는 차가 출발하자마자 서로 껴안으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 멈춰선 곳은 요양원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앞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복희는 비린내 나는 장화 대신 세련된 구두를 신고 당당하게 내렸습니다. 그 옆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형사 전문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뒤따라온 민석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복희는 무표정한 얼굴로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아, 내가 5년 전 신림동 고시원 옥상에서 수험표를 태울 때 나도 거기 있었단다. 민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복희는 아들이 거짓말을 시작한 그날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변호사 행세를 하며 탕진한 돈들, 시장 상인들에게까지 손을 뻗친 악행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공증받아 두었던 것입니다. 내가 받은 5억, 그리고 이 빌라, 모두 대여금으로 처리됐다. 내가 가로챈 내 명의의 대출금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같은 시각 다혜가 머물던 펜트하우스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다혜가 자랑하던 명품 가방, 외제차, 모피 코트까지 모두 민석이 복희의 돈을 사기로 가로채 사준 작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거 내 거예요. 내 돈이라고요. 다혜는 비명을 질렀지만 집행관들은 냉정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민석이 다혜의 명의까지 빌려 쓴 사채 빚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하루아침에 강남 사모님에서 거액의 빚쟁이로 전락한 다혜는 길거리로 쫓겨나 울부짖었습니다. 유치장에 갇힌 민석은 창살을 붙잡고 복희에게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감옥 가면 죽어요. 하지만 복희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민서가 내가 너를 괴물로 키웠구나. 자식 농사 망쳤으면 부모가 직접 갈아엎는 게 마지막 도리 아니겠니? 거기서 내 죄를 다 씻고 나오너라. 나올 때쯤이면 나는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복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며칠 뒤 시장 사람들은 복희의 통 큰 기부 소식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복희는 자신의 빌라를 처분한 돈 전액을 민석에게 사기를 당한 상인들과 범죄 피해자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오랜 시간 묵묵히 곁을 지켜준 만식이 있었습니다. 복희야, 준비됐나? 이제 진짜 내 인생 살러 가야지. 만식의 물음에 복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생선 비린내 말고 진짜 바다 냄새 맡으러 가야죠.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복희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고고했습니다. 이번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락방 열차가 다음 역을 향해 나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